한국의 살인사건 75번째 사건입니다. 김중호 살인사건. 네,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신다고 하시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또는 잠실 일가족 살인사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건은 아닙니다. 김중호예요. 이름이 김중호. 네. 김중호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형 대기이네요. 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고 이게 범행한 거는 2001년도 12월 13일경이에요. 네. 12월 12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천천히 설명드리고 하여튼 12월경에 그 당시 김중호 나이가 44살입니다. 44살인데 2001년도 사건이니까 월드컵 열리기 전 해예요. 네. 2001년도 12월 13일 날 이제 그 잠실 3파출소에 전화가 한 통 띠리리 걸려와요. 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건데요. 가끔 이런 전화 저희도 받습니다. 봤죠? 지구대 근무하면. 환자가 한 명 들어왔는데 이 환자 그 시술을 하려고 하면 이제 보호자랑 연락이 돼야 되는데 보호자랑 연락이 안 된다라고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병원이라고 하고요. 분당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제 파출소로 협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김중호라는 사람 그 집 주소는 알려줬겠죠. 네. 그 집주인 김중호 씨가 지금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게 보호자 동의 없으면 수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연락을 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가족들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파출소에서 그 관할 파출소니까 집에 좀 가서 죄송하지만 분당이니까 좀 멀잖아요. 그 송파 쪽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좀 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하면서 주소를 불러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잠실 주공 4단지였던 거죠. 가끔 이런 전화 받거든요. 네, 집에 맞아요. 있으면 받고요. 또 아니면은 집이랑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서 집 좀 한번 가봐 달라. 라는 연락도 받는데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지구대 그 파출소 지구대원들은 그냥 순찰위원들은 그래 확인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벨을 누르는데 대답이 계속 없는 거죠. 아침 9시 15분에 아마 그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 시간대 그 시간대라면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이들이 아마 학교 갔다 치더라도 그런데 계속 벨을 눌러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뜯고 못 들어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출입권이 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범죄라는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19에다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가 10시에 왔어요. 10시에 와가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이제 집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 잠실 주공 4단지가 지금 아마 잠실 레이크 팰리스인가 그럴 거예요. 네, 거기 이제 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베란다 통해서 창문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아마 그 들어갔던 소방관 자지러졌을 거예요. 가보니까 아내, 그다음에 두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고. 그럼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 아주 처참한 시신으로 피를 흘린 채 죽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따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옆집을 통해서 베란다를 통해 들어갔을 텐데요. 문을 여는 순간 아마 피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방관은 아마 여기서 뭔가 범죄가 있었겠구나라고 직감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문을 열어줬겠죠. 열어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소방관은 문 열어주고 문 열어주는 데까지예요. 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는 문 열어주면 경찰이 진입해서 이제 가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작은 딸하고 아들은 안방의 침대에서 발견되고. 네. 그다음에 아내는 이 씨인데 그분 43살 이 씨인데 그분은 부엌. 그다음에 큰 딸이 그 17살인데 작은 방. 그런데 특히 이 아내 부엌에서 사망한 그 이 씨 아내하고 큰딸 17살짜리 이 두 사람은 머리가 거의 함몰돼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 뇌수가 다 흘러내린 그 정도로 처참한 시신이었다고 그래요.
이러면 경찰관들은 약간 뭐가 오냐면요. 일단은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자 없는 거죠. 안에서 잠궜으니까. 그리고 4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는 사람에 의한 그렇죠. 지인이죠. 그리고 오버킬 같은 거라고 하죠. 이렇게 내수가 함몰 정도 될 정도로 과잉살상을 하는 경우는 보통 감정 상태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찰관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이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이를 보면 의붓딸 같은 경우는 제가 의붓딸 큰딸이 사실은 네.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큰딸은 고등학교 2학년 16살. 그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에 이 딸은 11살, 작은 딸. 그다음에 아들 이제 막내는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러니까 16살, 11살 그 두 딸. 그다음에 9살 먹은 아들. 그다음에 43살 먹은 아내. 이렇게 4명이 처참하게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내하고 작은 딸 같은 경우는 머리가 거의 함몰돼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은 딸하고 아들 얘들 둘은 그 안방 침대에서 발견됐잖아요. 얘들 둘도 둔기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보이고 출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목하고 가슴에 날카로운 흉기 상흔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요. 특히. 네. 작은 딸하고 아들. 사실 도구를요. 2개 이상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렇죠. 자체가 사실 되게 잔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확실한 살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둔기로 제압을 먼저 하고 네. 둔기에서 이미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 개념으로 흉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마 직감적으로 배우자 남편,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 누가 침입한 흔적 없잖아요. 네. 일가족이 다 죽어 있고 둔기 그다음에 그 날카로운 예기 이런 게 사용됐다면 살해 의지가 공고하고 이렇다면 이거는 가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경찰이 짐작은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뭐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13일 날 오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아이들이 12일 날 다 결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도 당연히 연락하죠, 애들한테. 그러면 12일 낮보다는 아침보다는 더 먼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집을 탐문을 했더니 12일 날 새벽에 시끄럽게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12일 날 시끄럽게 막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왜 신고 안 했냐 그랬더니 부부싸움을 여기 하도 자주 해서 오늘도 또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웃집 주민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은 수시로 싸웠나 봐요. 수시로 싸우니까 옆에 있는 이제 주민들도 신고도 안 해주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 나도. 그래서 범행 시간은 12일 새벽 02시에서 3시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 이후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아이들이 아빠 말리는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까지도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김준호죠. 김중호는 13일 오전 그 분당병원에서 네. 그렇다면 왜 수술을 받아야 됐을까요, 교수님? 그 분당 그 인근에서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자신의 팔하고 배를 그 자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흉기로 자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해하니까 피 흘리고 쓰러졌겠죠, 길바닥에. 그러니까 누군가 신고를 했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맞아떨어지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쫓아갔죠, 병원으로. 쫓아가서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수술 직전이니까 이거 당신이 한 범행 아니냐. 그 죽어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러니까 이놈이
내가 가족들 주겠다고 아주 쉽게 자백해요. 이 사건은 그냥 아예 쉽게 그냥 그 편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사실 저도 가족 살인 사건, 뭐 부부나 집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가보면 의외로 금방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현장 가면 그게 딱 보여요. 이게 침입에 의한 사건인지 아니면 안에서 내부에 의한 뭐 다툼이나 갈등에 의해서 번져서 일어난 사건인지 되게 감이 오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마 또 4명의 가족들이 다 살해가 됐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그 사건 중에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인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도구가 4가지 종류가 사용이 되는데요. 톱, 예기, 둔기 그렇게 많은 도구들로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분을 다 막 살해를 하는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놈은 내가 가족을 죽였다고 자백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죽였어? 물어보겠지 당연히. 살해 이유를 물어보겠죠 경찰이. 그랬더니 아내가 애들만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살겠다 그러면서 이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추악한 범죄자로 아내가 또 애들이 나를 내몰았기 때문에 내가 홧김에 애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집사람이 자꾸 바람을 피우고 자식들도 아빠를 왕따시키고 이래서 내가 나는 그 집에서 나오면 갈 곳도 없는데 나가라고 그러고 애들까지 다 나를 몰아내려고 그러고 마누라는 딴 데 가서 바람 피우고 사람이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열받아서 홧김에 그냥 마누라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애들까지 미워서 그냥 홧김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만요. 네. 자신을 추악한 범죄자로 내몰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왜 가족이 범죄자라는 말로 이 사람을 내몰았을까요?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 둘의 그러면 일단 결혼한 배경이라든지 가족관계 이제 네. 그 가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89년 9월에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김중호는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을 때 89년 9월 달에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 이 씨를 만난 거예요. 그 이 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결혼식 같은 건 한 거 아닌가 봐요. 그냥 그 혼인신고 하는 거죠. 법적 결혼.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 씨가 김중호는 그 당시에 미혼이에요. 미혼. 택시 운전하면서 미혼인데 이 여성 같은 경우 아내 같은 경우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큰 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내가 아까 의붓딸이라고 잠깐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는 애 딸린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때 5살이었다고 그래요. 걔가 5살이었다고 그래요. 만나서 집안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중호는 이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집안은 엄청 반대했겠죠. 뭐 총각과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애 딸린 여성과 미혼모와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뭐 1990년도에 작은 딸이 태어나고요. 1992년에 아들이 뭐 태어나면서 그 네 가족을 5가족이죠. 다섯 가족을 되는 거죠.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거는 뭐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해석해 줄지 모르겠는데 김중호가 서서히 의처증 증세를 보였는데 그 의처증 증세로 가기 이전에 두 사람 간에는 소통이 전혀 안 됐대요. 물론 뭐 이게 학력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김중호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늘 아내가 친구나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저 사람하고 말이 안 된다. 대화가 아예 끊기고 말이 안 된다. 죽겠다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의처증 증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처증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초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남성이 개인 택시를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이었으면은 조금 사회적 안정화가 좀 있었으면은 근데 개인 택시 정도 운전하면 저 경제적으로는 하자 없어요. 하자 없어요? 예, 이건 뭐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저는 뭐 엄청나게 풍족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어떤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이 무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해석된 부분들이 좀 잘못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일단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요번에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정 폭력에 시작되는 점들이 대체로 남성성이 부정당했을 때 자신의 권위나 통제력이 부정이 당했을 때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한테는 저는 학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이 학력을 지금 주변 지인들 통해서도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내가 그런 푸념을 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아내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남성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뭔 얘기를 아마 뭐 와이프가 영어를 쓰거나 뭐 어떤 고급 단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단어를 썼을 때 남편이 못 알아들으면 여성 같은 경우도 아내 같은 경우 답답해할 수 있었고 남성은 너 나 무시하니? 왜 그러면서 아마 무대뽀적으로 뭐 그 대화보다는 행동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명령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택시를 꾸준히 나가서 일하면 하자 없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부 사이가 소통도 안 되고 갈등이 시작되다 보니까 자꾸 쉬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 출근을 해야 돼요. 교대로 가서 운전도 하고 명백히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개인 택시는 자기가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운전하러 자주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왜 너 나 무시하는데 니네들 먹여 살려.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뚝 끊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수입을 끄는 거죠. 김중호가. 이렇게 되니까 아내 입장에서 애들하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아내 되는 사람. 돈 벌으라고 난리 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단란주점 가서 주방일 했어요. 주방일. 스스로. 그다음에 야구르트도 배달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호가 감정을 갖고 수입을 끊으니까 이 여성분이 야구르트 배달도 하다가 저녁에는 단란주점 저 단란주점은 저녁에만 하잖아요. 아마 낮 시간대 아침 시간대는 야구르트 배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는 단란주점에 가서 주방일을 했나 봐요. 그러면 저 단란주점 끝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귀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중호는 이제 이때부터 의처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단란주점 아마 주방에서 일하는 거를 단란주점에 진짜 그 접대를 하는 사람으로 오인을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거지. 이미 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점점 의혹을 짓게 하는 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태어난 게 1992년이죠. 네. 한 3년 가까이 갈등 속에 있었나 봐요. 쭉.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이제 뭐 야구르트 배달하고 단란주점에서 일하는데 얘는 95년도부터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파손하면서 간접적인 어떤 가해행위 일을 하는 그런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김종호는 참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한 불만 같은 거를 95년도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부인이 낳아가지고 온 딸 있잖아요. 큰 딸, 네. 의붓딸 얘를 이제 성추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나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하고 불화를 해소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수 개념 비슷하게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데리고 온 딸을 대상으로 95년도부터 슬슬 그 성추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 그 방에 의붓딸 방에 들어가갖고 다 컸다 그러면서 자주 몸을 만지고 이런 성추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아내에 대한 불만 플러스 의처증 플러스 복수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아내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우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100% 늦게 오죠 새벽에. 네, 아내가 100% 저는 성적인 것들을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발산을 저는 이 큰 딸에게 복수 플러스 자신의 성적인 것들을 욕구를 거기다가 성추행을 함으로써 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신이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특히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가장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좌절감과 자존감이 낮아진 것들을 이런 범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통제력과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성적인 딸한테는 성적으로 그렇게 자기 통제력을 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99년부터는 친딸한테도 성추행해요. 저는요 교수님 이게 진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통제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성적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사실 수치감도 느끼고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이 아이들이 딜레마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나기를 짓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그런 야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제 결국은 이거를 큰 딸이 아빠가 자꾸 못 만지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나한테 그랬다. 자주 만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엄마한테 얘기한 게 2001년이에요. 2001년 9월경인 것 같습니다. 2001년. 그러니까 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당한 거예요. 95년부터 2001년 한 6년 되죠. 5, 6년간 큰딸 이렇게 당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엄마가 이제 뻑 갔죠. 이게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자식들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자식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또 둘째 딸까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알았을 때 엄마는 진짜 청천벽력.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2001년 9월 달에 김중호를 고소해버려요. 고소할 때는 뭐 당연히 이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맞죠? 네. 그다음에 상습 폭행 뭐 이걸로 해가지고 2001년 9월 22일 날 얘는 구속 기소됩니다. 네. 상습 폭행은 부인한테 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건 네. 상습 폭행은 부인일 거고 아니 애들도 많이 때렸다고 그래요. 애들한테도 그 평상시에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중호가 변한 거는 92년도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 아내하고의 갈등이 싹트고 그러면서 95년부터 이제 큰딸 만지고 99년부터는 이제 작은 딸까지 만지작거리고 이러면서 애새끼 이제 변해가는 거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청법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상습 폭행 이걸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나 참 이게 징역 2년을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3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는 거죠? 9월 22일 날 구속돼 갖고 11월 30일 날 출소했으니까 뭐 9월 달 다 빼고 10월 달 한 달, 2달 정도. 11월 한 달,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그 구치소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과연 적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재판 기간 내내 자기가 딸들 성추행 안 했다고 뻗댔고 자기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나를 무고한 거라고 계속 일관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저는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거예요. 같아요. 이게 성폭행이 아니라 이게 광의 성폭행이지만 강간이 아니라 추행이죠. 만진 거죠. 네, 이게 추행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요소도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 본인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뭐 친아빠나 의붓아빠나 아이들을 성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이들을 목욕시켜 준 것뿐이다. 엄마가 엄마가 잘 안 들어오니까 아이들을 뭐 이제 뭐 목욕시켜 주거나 아이들을 뭐 옷 입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피의자들 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말하는데 의붓딸 같은 경우는 목욕시킬 정도의 나이가 아니죠. 이미 다 컸는데
결혼할 때가 몇 년도예요? 그 딸 그 만작 5살. 5살 때인데 5살이면 80 몇 년도죠 그때가 결혼한 게? 89년도. 89년도에 5살인데 95년도면은 6년이면 5살에 11살, 12살 됐을 텐데 목욕시킬 나이 아니죠. 네. 아닌데 아마 그냥 이런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쎄 그 네. 핑계 댈 때 주로 그 아버지들이 자기 딸 성추행해 놓고 그 목욕시켜주고 아니면 성교육을 시켜주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성교육을 시켜?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교육을 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럴 때 얘기하는 게 꼭 엄마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뭐 이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항상 전에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자신의 뭐 이혼을 하면 전 부인 아니면 현재 부인을 비난을 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자기 합리화지. 궤변에 의한 자기 합리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자기 고소해가지고 구속되게 한 다음에 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나 쫓겨났다. 그거에 대한 감정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라든지 자식에 대해서 자식도 협조했다고 보는 거죠. 고소하는데 자기한테 그 피해 진술을 해줬으니까 애들이. 네. 그러니까 애들도 적인 거예요. 아내는 근본적인 적인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돈도 다 가정도 책임지고 다 집안 살림을 하는 엄마 편이 됐겠지 아빠 편이 됐겠어요. 그렇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마를 따랐겠죠. 얘는 이제 복수하러 가요. 출소하고 나서 10일 뒤에 10일 뒤. 열흘 뒤에 12월 11일 날 밤 11시에 아내하고 대면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집에 찾아오는 거 다 좋은데 밤 11시에. 사실은 뭐 가정 내에서 밤 11시 뭐 가정 내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하지만 낮 시간대하고 사람의 심리 상태는 전혀 다르거든요. 범행을 준비하는 사람도 낮 시간대에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서 사고를 쳐도 경계하거든요. 조심하고. 밤 11시가 되면 주변이 잠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면 외부를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밤 11시에 아내하고 대면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재산이라고 하면 딱 개인 택시 한 대밖에 없다. 근데 아내가 위자료로 택시를 압류를 해놔서 나 그거 풀으려고 찾아갔다. 밤 11시에. 구태여 밤 11시 그거 압류 풀어달라고 찾아갔겠어요? 본인은 근데 압류 풀으려고 이혼을 안 하면 압류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찾아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찾아간 시간대를 볼 때는. 거기다가요. 소주 5병 먹고 갔대요. 김중호 말로는 가서 아내한테 사정했다. 무릎 꿇었다면서요? 근데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뭐 하던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폭행을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네.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뭐 흉기를 집어들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 11시에 택시 압류 풀어달라고 찾아간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밤 11시에 찾아갔으면 맨정신으로 갔어야지 소주 5병 마시고 가요? 그건 만만취 상태예요. 이미 어떤 합의를 하고자 찾아간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재판하고 제가 좀 연관은 시키겠습니다만은 이 말을 믿어주면 안 돼요. 애초부터 이거는 화해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찾아간 시간대나 술 마시고 간 거로 볼 때는 근데 뭐 그게 막 나중에 재판에서 굉장히 참작이 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일반인의 아주 건전한 상식 위에서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정되는 그 재판 사례들이 정말 속상한데요. 뭐 하여튼 본인은 그랬어요. 그냥 가서 압류 풀어주고 이혼만큼만 하지 말자. 따로 살 망정. 그러면서 자기가 무릎 꿇고 막 빌었는데 안 들어줘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을 했더니 딸하고 그 작은 딸, 큰 딸이지 큰 딸. 의붓딸하고 그 둘이서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막 엄마 때리지 말라고 소리 막 지르면서 합세해서 나 막 자기를 몰아내는 바람에 거기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버렸다는 거예요. 뻑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나 김중호 얘기예요. 한 3-4시간 자기가 빌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분한 상태에서 예. 안방 침대 밑에 있던 공구함에서 예. 새 망치를 꺼냈고 와이프 머리를 10회 정도 가격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궁금한 게 교수님 침대 밑에다 공구함을 넣어요? 내 말이요. 일반 집 어느 집에 그 침대 밑에다가 그 공구함을 넣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나중에 이제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재판에서 우발적이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밤 11시에 술 5병 먹고 찾아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안방 침대 밑에 있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죠. 이치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여성 둘이라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누군가가 공격을 당하면 여성 둘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만취된 사람. 이렇게 순식간에 당하지 않거든요. 만취됐잖아요. 술 5병 먹어서 흐느적거릴 텐데 그 사람을 둘이서 합세해서 밀어넣을 정도로 그 두 사람이 그 멀쩡한 상태에 있었다면 급습당하지 않고 그랬다면 순차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술 만취한 사람 두 사람에서 못 밀어내요. 네, 더욱이 10회에서 15회 정도 쳤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큰딸이 말리고 있었고 말리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렇게 한꺼번에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누군가가 말렸다고 큰딸이 특히 말렸다고 한다면 큰딸의 손에도 방어원이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살펴봤는지 사실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게 의붓딸 본인 얘기는 의붓딸이 말리면서 자기 목에 매달려 가지고 막 아빠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열받았다. 그래가지고 딸도 내가 승질나서 아내 죽이고 난 다음에 머리를 집중적으로 내가 공격을 해서 죽였다 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거든요. 딸 같은 경우도 머리가 완전히 으깨져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이 김중호가 얘기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김중호의 진술에 기초해 가지고 이 사건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현장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도 교수님이랑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이게 어떻게 우발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딱 보면서 이건 진짜 우발범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발범죄라는 얘기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상황을 보면 이걸 절대 우발범죄라고 물론 사형이 선고됐으니까 극형에 처해졌지만 판결문에 우발이라고 쓰는 것과 계획이라고 쓰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사건의 진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자해를 하고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요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발범죄였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는 일종의 쇼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죽으려면 그런 식으로 푹 쓰러져 가지고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갔겠어요? 네, 저는 가족을 살해하고 나서 진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조용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가서 죽어야지 왜 길바닥에서 자해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애초부터.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면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그 죄의식을 느끼면 가족들한테도 한 공간에 못 있어서 확실한 방법으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말이 안 이렇게 어설프게 그리고 손목을 자해한다고요? 손목이나 배를 자해하는 거 손목도 아니었죠. 팔이었죠. 그것도 대로변에서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게 솔직히 죽을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봐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극형을 선고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본인 얘기대로 그렇게 언성이 높아서 우발적으로 침대 밑에 망치 꺼내가지고 아내 살해했더니 딸이 뒤에 매달려가지고 난리쳐서 딸도 열받아갖고 살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야죠. 네. 자 애들 2명이 아까 작은 방에 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침대. 안방 침대라고 그랬나요? 네. 예. 거기로 왜 가요? 왜? 예? 안방 침대에 자고 있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딸하고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 데를 안방을 왜 가냐고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 초등학교 5학년 딸을
그러니까 본인이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준 딸. 네. 걔를 망치로 내리쳤는데 망치 자루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망치 자루 잘 안 부러져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그리고 본인은 그때 그러면 그 불쌍하게 애들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니까 고아는 너무 불쌍해서 그랬대요. 고아. 애들이 고아가 되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걔들도 마저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가 자루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제 아까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했잖아. 둔기와 예기를 두 개 다 썼다고 그랬잖아.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루가 부러져서 그래서 소형 절단기하고 가위를 꺼내가지고 살해했다. 아니에요. 이거 내가 볼 때 미리 준비한 거예요. 네. 그리고요, 아이를 진짜 살해할 거였고, 아이를 그러면- 안타깝게 생각했으면요, 이런 흉기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은, 액살이죠. 네. 그죠? 네. 근데 망치 자루가 부러지니까 소형 절단기하고 가위로 살해했다는데 이거 준비한 거고요. 미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때 엄마하고 큰 누나 큰 언니를 죽일 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안방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 딸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때 잠자고 있었을까요? 애들 내가 볼 때 깨 있었을 거예요. 자는 척하고 있었겠죠. 무섭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저 그리고 아까 작은 딸이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둘이 엄마와 큰 딸은 같은 한 공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부엌에서 발견됐고 큰 딸은 작은 방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분리를 시킨 후에 순차적으로 공격한 거죠. 네,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내 먼저 살해하고요. 둔기로. 그다음에 큰 딸 살해하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안방에 자고 있는 5학년 딸하고 2학년 아들 공격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공격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밤 11시 술 마시고 침대 밑에 공구함 망치 자루 부러져서 절단기하고 가위 사용 이건 말 안 돼요. 합리적이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정황 봐도 이거는 계획범죄라고 저는 보이고 찾아간 시간도 밤 11시고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뭐 본인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은 죽으려고 집으로 택시 타고 분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와서 본인 택시 있잖아요. 네. 지차 타고 분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가서 차 세워놓고 나와서 배회하다가 들고 있던 소형 절단기, 애들 살해했던 절단기 그걸로 자해를 길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아까 본인이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망치로 때렸는데 자루가 부러져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잠깐 멈출 수 있는 기회 있었잖아요. 자루 부러졌으면. 얘기 가위하고 소형 절단기 찾느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킬 수 있잖아요.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살해 의지 공고한 거 아니에요? 이해 안 가요. 이건 제가 만약에 이 사건 담당 형사였다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굉장히 부각하는 수사보고서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어쨌든 안방에 있었던 작은 딸과 아들에게 상해를 가했잖아요. 그 둔기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목하고 이 가슴 쪽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급소만. 네, 했다고 하는데 그 상처 횟수나 부위 같은 경우도 혹시 이 작은 딸과 아들이 차이가 있었냐 여부에 따라 감정적인 것도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들이 이 사람이 과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우발적으로 했을 때는 교수님 얘기하시피 급소를 찌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마구잡이로.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김윤희 프로파일러 지적 잘했어요. 초등학생 딸 같은 경우는 그 둔기와 예기가 혼합돼서 사용됐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예기로 살해했고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도 김윤희 프로파일러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성범죄 피해를 진술한 초등학생 딸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당 부분 있었던 거예요. 네. 아들보다는. 네. 그건 둔기로 때리고 얘기로 가혹할 정도로 살해했는데 다릅니다. 확실히 이 시신의 형태나 모습이 공격한 방향, 공격한 횟수가 달라요. 어찌됐건 자신이 낳은 딸 둘, 아내, 그다음에 어부딸 4명을 정말 처참한 정도로 살해했어요. 정말 이건 사람 아니죠. 이건 인두껍이죠. 2002년도에 사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복역 중이죠. 네. 네, 성추행은 끝까지 재판을 받을 때도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내의 그 잘못을 오히려 꼬집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계속해서 술집 출신이라고 얘기했고요. 재판부에서 그리고 아내가 99년부터 계속 외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 아내가 안 해주면서 음해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아내 지인들은 절대 그거 아니다. 그런 여자 아니다. 접대부로 일한 것도 아니고 주방일을 하면서 그거 다 안다. 김중호도 주방일 한다는 거.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의처증 걸리고 가폭 심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다. 정말 그 아내는 살아있을 때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증언을 법정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사는 바람에 힘들어했다는 거고, 솔직히 이제 담당 형사도 정말 김중호 사건 하면서 숨이 멎을 정도로 답답했다고 합니다. 왜 원래 소통 안 되고 답답한 사람 있죠. 미치겠는 사람 있죠. 얘 대화하다 보면. 네. 그냥 확 그냥 때리고 싶은 그런 놈들 있잖아요. 막 아유 미치죠 미쳐. 뻔한 거 가지고도 끝까지 뻑뻑 우기고 거짓말하는 딱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응? 이게 진짜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저도 교수님 그때 뭐 신문조서나 받을 때 진짜 답답한 미쳐. 네. 저는 면담할 때 사실 범죄 사실 확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면담하는 건데도 진짜 그런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거의 미쳐요. 그냥 이게 다 드러나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화면에 잡히거나 CCTV 잡히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데도 아니라고 발버둥쳐요. 그거 지 얼굴이 다 거기 있는데도 나 아니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진짜 뭘 진행을 못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막힌 사람하고 살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재판부 얘기하는데 재판부 절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부 극형 선고해줘서 오히려 감사할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결문에는 뭐 자백했다? 그 다음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 다음에 뉘우치고 있다? 우발적이었다. 이거를 정상 참작한다. 그렇지만 4명 죽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유감해요. 나쁜 놈은 기록으로도 영원히 나쁜 놈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사형 선고 받은 거하고 별개로 나쁜 놈은 그 행위에 대한 거는 그대로 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서 뉘우치고 우발적이라는 표현, 이게 사용됐다는 거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결국 사형 선고 받았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민감하게 그걸 따져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의 목적이 뭡니까? 진실. 네, 진실 발견이에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지고 기록을 유지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증표를 만드는, 사회의 어떤 증거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진실만 있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 죽여놓고 그럼 이제 그 형사가 물어봤대요. 담당 형사가.
작은 딸 죽이려고 망치 휘두를 때 자루 부러져서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 가위 찾으러 가고 그 소형 절단기 찾으러 가기 전까지 약간의 텀이 있었잖아. 마음 돌릴 수 있었잖아. 그런데도 너는 그 범행 계속했잖아. 너는 처음부터 확고하게 일가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야 하고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면서 이 형사가 이제 애들까지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어린 아이들을. 그랬더니 한 방에 깔끔하게 죽여놓은 게 배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렇게 앱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 참나. 지금 저 김중호는 2020년도니까 62살이네요. 현재 네. 62세예요. 네. 62세 나이에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사형 그 대기자입니다. 뭐 이제 대기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사형 없는 거죠. 뭐 그냥 무기수죠. 감형이나 없기를 바라야죠. 감형. 그러니까 가족 사례라는 것들이 이제 그 사례들을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남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남편인 경우가 많은데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자신의 남성성, 자신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렸을 때 이런 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예 자신의 아이들까지 다 살해를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씨앗, 자신의 어떤 종족을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자기 씨앗뿐만 아니라 이 와이프, 부인과 연관돼 있던 원망의 씨앗까지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다 주변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몰살이에요, 몰살. 네,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 자신의 모든 그런 것 것들을.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차피 뭐 니네들이 나를 부정했고 내가 이렇게 했었던, 내가 하려고 했었던, 사실 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위치가 불안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가정 폭력이라든지 가족 살해를 한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유일하게 지휘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곳이 가족이었는데 가족마저도 그것들을 날 받아주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정복해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속된 말로 이런 미친놈 만나면 정말 세상 씨말라요, 씨.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하여튼 김중호 살인 사건 오늘 이 사건을 좀 해봤는데, 뭐 이것도 결국은 이제 변론을 잘했겠죠. 변론을 잘해서 뭐 우발적이다, 반성하고 있다, 뉘우치고 있다.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니까 정상 참작해달라. 아마 이거는 변호사들이 할 일이에요. 할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그 누차 우리가 이 사건을 하면서 판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는 부분을 선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급하는 사건 자체가 재판 과정에서 조금 그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거, 물론 추후에 검토해서 이렇게 말하기 좋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죠. 그거는 분명히 그건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대다수 우리가 취급하는 사건 자체가 재판 과정이나 변론 과정의 어떤 그 진실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재판부를 비토하는 어떤 방송 형태를 띠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판결은 합리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그 형량을 주고 있다고 저는 다 믿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판사가 월등히 많은 대한민국에서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사건 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사건 자체가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이나 미비하거나 불만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방송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 현직 법관분들이 판사들 많이 본대요, 저희 방송. 그거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호사와 관련돼서도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변호사는 사건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변호사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 다수의 변호사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경찰관 전체, 검찰 수사관 전체에서 문제 있는 몇 퍼센트 놈들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건, 고유정이 같은 악마도 변호인이 붙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변호인이 붙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유정이가 사형 선고를 받건 무기징역을 받건 그 처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면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붙어서 있는 상태에서 때려줘야 돼요, 형량을. 그래야지 그 형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하는데 뭐 변호사 맨날 지적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건 자체의 특성이라는 거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몇몇 분이 아마 그 제가 댓글 봤어요. 그런 불만을 좀 하셨더라고요. 변호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이 사건 보면서 또 한 생각을 했던 게 교수님 출소 후에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진짜. 2주 만에 찾아갔어요. 네, 근데 저도 출소 후에 그 살해한 케이스들을 꽤 많이 봤어요. 아,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출소 후에 무언가 감정이라든지 이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명확하게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아침에 보통 살인사건 아침에 2건 안 나거든요. 근데 사건이 2건이 났다는 거예요. 사건은 몰아서 온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알고 봤더니 출소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신고했던 내연녀를 찾아갔는데 내연녀가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이사 간 집에서 모른다 그러니까 그 이사 들어가 있는 집에 부인을 찔렀고요. 그리고 나서 내연남을 찾아간 거야, 그 여자랑. 근데 그 집에 내연 남자는 없고 다 아이들하고 부인만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부인까지 다 죽이고 자기는 청산가리 먹고 자살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는 준비하고 나온 거잖아요, 애초부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소 후에 사실 인지하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가족일 뿐인데도 이 흥분 상태라든지 자신이 이미 자신도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거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죽여버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출소하고 나서는 그 감정의 격함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특히 자신이 갈 곳이 없고 자신의 맞아요. 안정 상태가 경제 상태가 안정이 안 돼 했을 때는 그것이 더 피크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출소한 사람들의 일정 기간 출소 직후에 그 어떤 순화하는 어떤 그 기간 그거 선정하는 건 솔직히 필요해요. 미국 같은데 일부 주에서는 출소하고 난 다음에 당장 집에 안 가게 해요. 네. 안 가게 하고 일정 부분 그들만 관리해서 모아놓고 뭐 음식 제공하면서 그 선한 영화를 보여주고 강의를 듣게 해주고 하면서 국가가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사회 적응 기간에. 그 뭐라 그럴까 그 타임 그 중요한 그 타임을 이렇게 슬쩍 넘기는 뭐 무슨 볼링 효과인가 뭐 그런데 뭐 이 둥그런 선을 그 볼링이라고 그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이런 그 네. 둥근 구슬을 스르륵 넘어가는 형태 그런 효과. 뭐 그런 그 형사사법 체계 같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는 해야 돼요. 교정학도 연구하고 교정학 뒤에 출소한 사람의 사회로 복귀하기 이전까지의 어떤 그 준비 기간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어떤 기간, 그 교육 방식, 환경 적응 시간 이런 거 부여하는 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거 지금 김유미 프로파일러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사실 그런 사건 우리 일선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복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평생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이제 그래서 또 이거 또 국회 입법 관련된 거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출소해가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 수감 생활하고 난 다음에 출소하는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그 사람이 기거하는 주소지 경찰서로 연락을 해줘요. 통보를 해주고 그 사람은 출소해서 조두순 같은 놈도 조만간 그럴 건데 출소해서 관할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고 출소했음을 알려야 돼요. 그러면 경찰에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A, B, C 나눕니다. 뭐 첩보관리,
중점 관리, 네. 중점 관리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쓰도록 돼 있고 첩보 관리는 3개월에 한 번, 뭐 그다음에 자료 보고하는 그냥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 뭐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경찰청 그냥 내규로 만들어 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사고 안 치는지 슬슬 가서 보는데 이웃이나 주변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본인을 직접 찾아가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요즘에 그 출소한 김계동 씨 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게 만약에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난리 나요. 예, 난리 나요. 경찰서 조사 와서 난리 치고 그다음에 인권위에다가 그 진정서 내면 또 인권위에서 그 담당 경찰 내규에서 가서 물어본 경찰한테 경고장 내려와서 교육시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경찰 있을 때는 인권위에 엄청 미워했었어요. 그 진짜 지구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부 선배들은 야 가서 그냥 대충 확인하고만 와. 그거 크게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거 나중에 난리 나. 야 그리고 조심히 물어봐야 돼. 그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경찰이 물어보잖아요. 근데다가 우리가 파출소 형사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파출소 직원들이 가거든요. 그럼 이게 다 옷 입고 가서 이분 어떻게 지내요라고 물어보면 왜요? 이 사람 뭔데요? 범죄. 이게 정말 이게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걸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차라리 본인한테 직접 통화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법적 저 보호관찰 그 어떤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딱 법으로 해주면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서 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직장은 어디 나가세요? 물어보고 저 나름대로 머리가 돌아가고 좀 잘하는 형사들은 만납시다. 커피 한잔하게. 차 한잔 먹으면서 힘드시죠? 해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적 근거 없으니까 만나자 소리도 못하고 몰래 우회적으로 그 사람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마치 무슨 스파이 짓 하는 것 같아 경찰이.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일할 거 아니에요. 그 뭐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거 가지고 저 의사들 어떤 의사가 이탈리아 의사가 얘기했던가? 전쟁 중인데 장난감 권총 들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한다고. 똑같아요. 그 의료 장비, 방호복, 마스크 지급 안 해주면서 치료하라고 의사한테 시키는 거는 장난감 권총 들고 전쟁 가서 싸우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것처럼 경찰한테도 법적 근거 없이 가가지고 그 사람 관찰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관찰해? 그러니까 맨날 특이사항 없으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왜 그래도 일해야지라고 하는데 하다가 뭐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담당 박살 나는 거예요 또 경찰은. 네, 진짜 이게 뭐 불려가는 정도에다가 너무 징계 먹어요. 네. 보호관찰 제대로 못했다고 이런 문제 있는 놈 그놈이 사고를 치면 그 경찰관이 그 제대로 그 보고 안 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또 그 징계 매기고 그래요. 나는 근데 내가 저 수사관장 할 때 그거 관련돼서는 절대로 법적 근거 없이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가는 것도 안 맞다고 판단해하고 나 그 징계 전부 거부했어요. 우리 직원들. 예. 네. 싸움도 참 많이 했는데 내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도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출소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둥근 어떤 그 산등성이를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후 하여튼 일정 기간을 좀 주는 그런 그 사법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만약에 관찰을 한다 그러면 경찰한테 법적 근거를 제공하거나 이런 게 좀 개선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 법무부나 교정국에서 사실은 이걸 계속 관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한테 그 부분을 대신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좋겠고, 왜냐하면 경찰관이 나서게 되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맞아요. 지역 사회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노출이 되고 계속 낙인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길들을 어쨌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이 조금 더 고안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 직전 이거는 경찰 소관이지만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은 그 이후에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네. 사실은 경찰이 개입하는 것도 안 맞아요. 법리로는 그렇습니다. 법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범죄 예방이라는 큰 틀 속에서 경찰이 관리를 해주는 것뿐이죠. 네.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가정폭력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잖아요. 등촌동 사건 뭐 여기 무슨 동의 강서구 사건도 헤어진 아내와 결국 기다리고 있다가 GPS까지 장착해서 위치 추적하고 딸들 있는 데서 살해하고 이런 거 계속 나지 않습니까?
출소 이후에도 계속 이런 사건이 나니까 출소 이후 관리되는 거 이거 한 번 정도 돌아봐야 할 필요 있어요.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사건을 또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또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해도 고민해 봤는데요. 다음 사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